없앨 수 있다는 점 확실합니다. 결코 저들은 대한민국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태울 수도 없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불법이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뭔가면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불법이 일상화되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불법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가 타락했다면 전체 국민들은 그와 같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저항이 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전광훈 목사님도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3월 1일 날 며칠 후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모든 애국동지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저항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시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을 때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침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을까? 우리가 혼자 이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산을 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시고 이웃을 권유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산은 의로운 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제가 늘상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께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한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갑재 씨나 이석연이나 노희범 같은 이런 사람들은 8대0으로 인용을 떠들지만 제 문제 그것은 겁먹은 개가 먼저 소리를 지른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왜 4대4인 것이냐? 그럼 이상민 장관은 8대0으로 탄핵이 기각됐는데 이진숙 방송통지위원장은 4대4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진숙 씨는 딱 하루 근무했어요. 하루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영배 일당들은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4대4가 됐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4대4의 구조가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가 선고를 하려고 하는 그날 2시간 전에 선고를 유예하고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헌법재판소 30년 넘게 이와 같은 망신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4로 하지 못하고 연기한 이유는 권한쟁의는 5대3이면 되거든요. 권한쟁의는 6명이 필요 없어요. 5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5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당일날 선거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마은혁 선거를 하게 됐죠. 제가 볼 때는 어제도 그 매스컴을 보니까 마치 마은혁이는 헌재에서 이긴 것이냐 얘기를 하면서 누가 임명할 것이냐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림없습니다. 내일 마은혁 선고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마은혁은 그 권한쟁의가 명백한 요건이 비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우원식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되는데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원식이가 단독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했기 때문에 그 권한쟁의는 지금까지 헌재의 일관된 판례에 의한다면 그것은 요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일 보시면요 4대4로 기각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구속 취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겹치는 헌법재판소
변론할 날짜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거지 동냥하듯이 2시에 열리는 재판을 3시로 미뤘던 것이에요. 그때도 4대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내부적으로 4대4로 갈렸는데 문영배가 소장이라는 이유로 어거지를 부렸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 3월 한 중순쯤에 내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은요, 제가 볼 때 헌법 교수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름을 건다고 해서 제가 퇴직했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네. 없지만 4명 재판관은요, 문영배 일당은 분명히 기념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뭔가를 보여주되잖아요. 4분 재판관은요, 기각 또는 각하를 할 것이다. 각하와 기각이 좀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견해가 많이 있는데 왜 그 요건이 안 되느냐? 여러분,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할 때 내란죄를 80%의 비중을 두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청구한 내용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고 하는 것은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그것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각하예요. 이해가 되시죠?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두 번째로는요, 지금 대통령이 작년 12월 7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12월 7일 날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4일 날 탄핵소추가 의결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12월 7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란 말은 뭐냐면 파면 결정입니다. 파면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파면 결정이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기각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이 신청을 바꿔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파면 요구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한번 파면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12월 7일 날 국회에서 파면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회는 파면 대상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탄핵 사유, 새로운 파면 사유를 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동일한 사유로 또 파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두는 재판관은 아마 요건이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요, 4대4로 기각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8일 토요일 날은요, 그때는 아직 이제 헌재 결정문이 안 나왔을 텐데 제가 이번에 헌재가 어떤 결정문을 내릴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12월 8일 날 광화문에서 제가 연설을 통해서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월 8일, 네. 3월 8일 날은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 날 안 나온 사람들은요, 3월 8일 날 입장을 불허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번 3월 1일 날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요, 3월 8일 날 입장을 안 시켜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헌법재판을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인데요, 정치적 사법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대법원은 정치적 사법이라는 걸 안 써요.
대법원은 사법기관이라고 그래요. 토요일 아니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이란 말을 씁니다.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대법원이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00만원 달라고 얘기하면 100만원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상대가 부자이건 가난한 것이고 따지지 않고 100만원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사법기관이지만 그 앞에 정치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을 제가 연루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계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탄핵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에 가면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위법을 해야만 탄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태를 보면요, 중대한 위법인지 중대한 위법이 아닌지를, 중대한 위법인지 아니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요, 순수한 사법적 판단만으로는 안 되죠. 이해가 되시죠? 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연설문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이런 거예요. 예컨대 내가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후유증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 등록을 쭉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혹여 사람마다 계엄을 통해서 이 직무와 관련돼서 위법 행위가 일부 있다 손짓다 하더라도 그 흠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한 중대한 흠이 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중대한 흠이라고 보는 것은 정청래는 중대한 흠으로 보겠죠. 그러나 어제 연설을 듣고 그간의 우리 과정을 다 살펴본다면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당연히 내려올 만큼 중대한 위헌과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결정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3월 1일날 몰수이 나오셔서 자유우파의 재판관들이 현재 많은 유혹도 받을 것이고 위협도 받을 것이고 협박도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3월 1일날 1000만이 모이면요, 게임은 아웃이다 이거예요. 게임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중대한 위법이냐 중대한 위법이 아니냐는요, 아침 보면 중대한 위법이고 저녁 때 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헌법재판의 본질이자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번 3월 1일날 어떻습니까? 1000만이 모여서 여러분의 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날 안 나오시면 3월 8일날 제 그 강의 못 듣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멋진 연설해 주신 김학생 교수님께서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쉽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른 동네 가서 김학생 교수님이 연설하시면 고개를 가만히 있는데 여기는 상당수가 이렇게 다 법대 나오신 분들이 돼서 그런지 빨리빨리 이해를 하시네요. 어떻게 이래서 그래요? 자, 다른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과연 정당했느냐, 정당하다면 그 정당성을 우리 헌법이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느냐. 지금 저 민주당 좌파들 생각대로 그것이 파면되고 탄핵돼야 한다면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라지는 전부 잡아다가 아우지 탄강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걸 직접 스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스님만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불청 선군대장이신 우리 엄천스님의 해설 큰 박수로 치게 되겠습니다.